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 제가 정말 정신 나간 자식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엄청 놀라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직업은 변호사로 저는 15년 전 사법연수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키도 원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무엇보다 정말 다정했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너무 떨린 나머지 작게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연수원 수료 후 같은 로펌에 입사했어요. 주변에서는 금슬 좋은 변호사 부부라고 부러워했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 아꼈거든요.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 날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인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그 말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 후로 결혼 2년 차에 우리는 딸 수빈이를 낳았고 남편은 딸바보가 되어서 매일같이 수빈이를 안고 다녔죠. 우리 수빈이는 커서 대법원장이 될 거야. 아니면 검찰총장? 아무튼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야. 남편이 수빈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근데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가 정말 바보였던 거죠. 수빈이가 8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과로인 줄 알았죠.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변호사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저도 잘 알았으니까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헉헉거렸죠.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백혈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설마 남편에게까지 그 몹쓸 병이 유전될 줄이야. 여보, 울지 마. 나 꼭 나을 거야. 내가 수빈이랑 당신 두고 어디 가겠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남편.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그날 이후 2년간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골수 이식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처음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골수 기증을 해주셔서 이식 수술도 성공적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웃을 때 정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병은 다시 재발했고 이번엔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은 점점 말라갔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죠. 그래도 남편은 수빈이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수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미안해. 그래도 아빠는 수빈이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어느 봄날 새벽,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여보, 우리 수빈이 잘 부탁해. 그리고 당신도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렇게 남편은 4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빠 가지마! 라고 울부짖던 수빈이의 모습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빈이가 있었기에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며 혼자 수빈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수빈이 아침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야근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이미 잠든 딸을 보며 미안해서 눈물이 났죠.
그래도 수빈이는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자라줬어요. 엄마, 난 괜찮아. 엄마가 바쁘게 일하는 거 이해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변호사가 될 거야. 수빈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맘때쯤 주변에서는 재혼하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변호사 동료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지우씨,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동료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힘든 시간 겪었대요. 사별은 아니지만 아무튼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수빈이한테도 잘해줄 것 같아요. 수빈이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수빈이한테 아빠가 필요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결국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최동욱이었어요. 변호사 동료의 지인의 지인이라고 했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죠. 무엇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동욱입니다. 변호사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꽤 호감이 갔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바로 선을 그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재혼할 마음이 없어요.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부터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는데 저도 그걸 지금 깨달았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친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의 배려심 있는 태도로 저를 대해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죽은 남편한테 미안했거든요. 고작 몇 년 지났다고 남편을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배신 같았어요. 그렇게 동욱 씨와의 만남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수빈이는 이미 학원에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나 김치찌개 데워서 먹고 있어. 미안해 수빈아. 엄마가 늦었네.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걸. 괜찮아.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밥 잘 챙겨 먹어. 엄만 피곤하지? 얼른 씻고 쉬어. 수빈이의 어른스러운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5년, 저는 저 혼자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하며 힘들고 벅차다고 생각했는데 수빈이는 자기 나름대로 아빠의 죽음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빈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딸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뻤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빈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어요. 수빈아 미안해. 아빠가 있었으면. 엄마 또 그런 소리야? 난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 엄마가 2배로 사랑해주잖아. 그렇게 씩씩하게 말하는 수빈이가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겠다고. 남편이 없어도 우리 둘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 수빈이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살자. 그게 하늘에 있는 남편이 바라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저와 수빈이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수빈이는 남편을 닮아 똑똑한 건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저도 일에 더 집중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정신없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니 벌써 오후 3시가 넘었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법원 앞 작은 김밥집에 들어갔죠.
참치김밥 하나 주세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김지우 변호사님? 고개를 들어보니 최동욱 씨였어요. 6개월 전 그 소개팅 자리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죠. 아, 최동욱 씨, 안녕하세요. 순간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제가 그때 너무 단호하게 거절했던 터라 민망했거든요.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늦은 점심 먹으러 온 건데 이렇게 만나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만난 김에 너무 차갑게 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거절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저도 뭐 그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담담한 대답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우리는 김밥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죠. 날씨 이야기, 별거 아닌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동욱 씨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친구로서요.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죠. 처음엔 정말 친구 같았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았죠. 동욱 씨는 제가 수빈이 얘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조언이 필요할 땐 신중하게 의견을 내줬어요. 수빈이가 요즘 사춘기인지 예민해졌어요. 중2면 충분히 그럴 나이죠. 제 조카도 그 나이 때 부모님 속 많이 속였어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동욱 씨는 제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빈이에게 동욱 씨를 소개한 건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빈아, 엄마 친구분이신데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수빈이에요. 수빈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동욱 씨는 수빈이를 대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친한 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리를 두지도 않았죠. 그러자 어느새 수빈이도 경계를 풀고 동욱 씨에게 동욱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더군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이 사람이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남편의 기일에 저는 동욱 씨와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이것도 동욱 씨가 먼저 가자고 한 거였죠. 묘소 앞에서 동욱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효 씨와 수빈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동욱 씨는 남편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인정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거였죠. 그리고 며칠 후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동욱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 씨 그리고 수빈이의 울타리가 되고 싶어요. 완벽한 남편이나 아버지는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두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를 든 동욱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죠. 네, 그럴게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일주일 후 드디어 동욱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왔어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죠. 저는 재혼에다가 애까지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게다가 동욱 씨는 43살인데도 아직 미혼이었고 집안도 꽤 여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괜찮을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해? 차 안에서 제가 불안해하자 동욱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수빈이도 불안한지 옆에서 제 팔을 꼭 잡고 있었죠. 차가 분당에 들어서자 점점 더 긴장됐죠. 여기야? 차가 멈춘 곳은 정말 큰 2층 저택이었어요. 넓은 정원에 잔디가 깔려 있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컸죠. 이런 집에 사는 부모님이 과연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집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동욱 씨 혹시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가 작은 중소기업 하나 운영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이 집을 보면 절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나오셨어요. 동욱 씨 어머니였죠. 어머 어서 와. 아이고 예쁘네. 우리 아들 복이 많지?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우입니다. 아이 어머님이 뭐야 엄마라고 불러. 아이 그리고 네가 수빈이구나. 아이고 예쁘다. 시어머니는 수빈이도 꼭 안아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도 나와 계셨어요. 어서 와요. 이 동욱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변호사시라고.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우리 집에 변호사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영광입니다. 시아버지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영이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과일이며 차며 잔뜩 내오셨어요. 지우씨 정말 고마워요. 40 넘은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줘서. 이 녀석이 도대체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전 애까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오히려 수빈이 같은 예쁜 손녀까지 생겨서 더 좋지.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안심됐어요. 그때 동욱 씨의 누나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에 동욱 씨한테 듣기론 1년 전 이혼하고 친정에 돌아와 살고 있다던 누나였죠. 지우 씨 인사해. 우리 누나야. 안녕하세요. 동욱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우이도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이 뒤에서 작은 아이가 쏙 고개를 내밀었어요. 태훈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설명하셨죠. 우리 동이 아들이야. 태훈이. 5살인데 정말 귀엽지? 우리 수빈이랑 사촌이 되는 거네. 태훈이는 동욱 씨를 잘 따랐고 동욱 씨도 태훈이를 엄청 예뻐하더군요. 저는 화목한 동욱 씨 가족을 보며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집 뭔가 이상해. 뭐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이상해. 특히 그 태윤이라네. 왜? 태윤이가 어때서? 수빈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태윤이가 동욱 삼촌을 부르는 거 들었어? 삼촌이라고 하다가 가끔 아라고 하고 말을 멈추더라.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수빈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저도 불안했지만 애써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수빈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확실히 태연이와 동욱 씨의 관계는 뭔가 남달라 보였죠. 설마... 아니겠지?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욱 씨를 믿고 싶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저와 수빈이에게 정말 잘해줬으니까요. 그날 밤 동욱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우 씨, 오늘 우리 가족들이 실례한 건 없었나요?
아니에요.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혹시 전에 결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지우 씨가 전부예요.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찝찝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땐 정말 몰랐죠.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동옥 씨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죠. 수빈이가 저를 에스코트해 주었고 동욱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아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죠. 결혼 후 우리 셋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 전에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동욱 씨는 완벽한 남편이 되어주었고 수빈이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새아빠 역할을 해줬죠. 어느새 수빈이도 동옥 씨를 새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고 가끔 반찬도 해다 주셨죠. 시누이도 자주 놀러와서 같이 차 마시며 수다 떨곤 했어요. 태연이도 수빈이를 누나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1년쯤 지났을 때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김지우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법무부에서 LA 가정법원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로펌 대표님의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미국 LA 가정법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3개월이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수빈이는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 수빈이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다녀와. 난 괜찮아. 이제 고2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래도 3개월이나 엄마 없이 괜찮겠어? 새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 엄만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고 와. 수빈이가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였어요. 결국 수빈이는 제가 없는 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어차피 학교도 가깝고 시부모님도 수빈이를 너무 예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출국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 죽은 전 남편이 서 있었죠. 여보? 전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여보, 가지마. 수빈이 두고 가지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수빈이가 위험해. 우리 딸이 위험해. 뭐라고? 우리 수빈이가 왜 위험해? 하지만 전 남편은 사라지고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여보 괜찮아? 무슨 꿈 꿨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악몽을 꿔서. 출국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가 봐. 물 좀 마실래? 남편이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전 남편이 꿈에 나타난 걸까? 그것도 수빈이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엄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너랑 떨어져 있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보고 싶어서. 에이, 엄마도 참. 3개월 금방 가. 내가 매일 연락할게.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수빈이를 꼭 안았어요. 수빈아, 뭐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리고 아빠 말씀 잘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알았다니까, 엄마. 비행기 놓치겠어.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과 인사를 나눴어요. 여보, 수빈이 잘 부탁해요. 걱정 마요. 내가 우리 딸 잘 돌보고 있을게.
남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왜인지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수빈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수빈이의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죠. 괜찮을 거야. 그냥 악몽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행기에 올랐지만 전 남편의 경고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수빈이를 두고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단순한 악몽이었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얼마 후 수빈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LA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연수 프로그램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저녁 수빈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또 전교 1등이야.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아빠는 잘 지내시고? 응, 새아빠도 잘 계셔.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주셔서 살찔 것 같아. 수빈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한국은 오후쯤 될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죠.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건 처음이라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뭐야, 무슨 일인데? 수빈이가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병원에 있어. 뭐라고? 교통사고? 어떻게? 수빈이 상태는 어때?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어.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바로 갈게. 비행기표 바로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항공사에 전화했어요. 다행히 그날 밤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죠. 연수 담당자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13시간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어요. 수빈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죠. 왜 하필 제가 없을 때 전 남편의 꿈이 정말 예언이었던 건지, 혹시 이대로 수빈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데 꿈에서 봤던 그 복도와 똑같아 보여서 소름이 돋았죠. 병실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셨어요. 수빈이는? 우리 수빈이는 어때? 여보, 남편이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치고 바로 수빈이에게 달려갔어요. 수빈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에 이마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수빈아! 수빈아! 저는 수빈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수빈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학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그만. 시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수빈이가 왜? 대체 우리 수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수빈이 엄마예요. 우리 애 괜찮은 거죠? 깨어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뇌출혈은 없습니다. 뇌진탕 증상이긴 한데 이상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발 우리 수빈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가 돼서 애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까지 연수가 뭐라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지만 수빈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환자가 의식을 찾았어요. 간호사의 말에 뛰어들어갔더니 수빈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수빈아, 아이고 우리 수빈이.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수빈아 괜찮아?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수빈이가 힘겹게 저를 불렀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죠. 수빈아 미안해. 엄마가 널 두고 가서. 엄마, 다시는 너 혼자 두고 가지 않을게.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수빈이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린 작았지만 또렷했죠. 엄마, 당장 아빠랑 이혼해. 빨리.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수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이 아직 덜 든 거야? 아니야 멀쩡해. 엄마, 태윤이가. 수빈이가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태윤이 새아빠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야. 뭐라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옆에 있던 동욱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수빈아, 네가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헛소리를 하나 본데. 남편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수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헛소리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다 들었다고. 수빈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물으니 수빈이가 힘겹게 그날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수빈이는 제가 떠난 직후부터 뭔가 꺼림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엄마가 없어서 느끼는 불안함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떠난 첫날 밤이었어.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물 마시러 내려갔는데 태윤이가 새아빠 무릎에 앉아있더라고. 수빈이의 말에 따르면 그 광경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대요. 뭐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다고 했어요. 태윤이가 졸린 목소리로 아빠 나 자러 갈래라고 했어. 순간적으로. 근데 새아빠가 화들짝 놀라면서 삼촌이라고 했지 삼촌이라고 다급하게 고쳐 말하게 하더라고. 수빈이도 처음엔 태윤이가 그냥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린아이들은 가끔 헷갈려 하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태윤이가 또 그러는 거야.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하다가 동희 고모가 갑자기 태윤이 입을 막았어. 야 삼촌이라고 몇 번을 말해라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어. 그때부터 수빈이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대요. 변호사인 저를 닮아서인지 수빈이는 꽤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엄마, 내가 자세히 보니까 태윤이랑 새아빠가 정말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완전 똑같아. 그리고 귀 모양도 거의 판박이야. 수빈이는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보기까지 했대요. 몰래 태윤이와 남편을 각각 찍어서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부자관계가 확실해 보였다고 했어요. 3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 태윤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새아빠가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괜찮아? 아빠가 후회해줄게 라고 했어.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 같았어. 그러자 그 순간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수빈이를 쳐다봤대요. 동희 고모가 날 보더니 엄마 동욱이 너는 우리 태윤이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조카한테 아들이 뭐니? 수빈이 오해할라 라고 변명했어.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당황한 얼굴이었어. 수빈이는 그때부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태윤이가 신우이의 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몰래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 6일째 되던 날 수빈이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대요. 할머니가 동희 고모한테 태윤이가 자꾸 동욱이한테 아빠라고 부르려고 해서 큰일이야. 네가 잘 가르쳐야지. 새아가가 알면 큰일 나라고 하시더라고. 그러자 신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진짜 내가 최동호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이, 그러게 태훈이 저거 그냥 지 엄마한테 갖다 줘버리지 왜 키운다고 데려와선 이사다를 만드냐고. 얘는 엄연히 우리 최씨 집안 장손인데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그 대화를 들은 수빈이는 충격을 받았대요. 태훈이가 남편의 아들이라는 걸 마침내 확인하게 된 거죠. 그날 저녁 나는 새아빠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 저녁 먹고 새아빠가 서재에 있을 때 찾아갔지. 수빈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새아빠, 태훈이가 자꾸 아빠라고 부르던데 왜 그럴까요? 남편은 잠시 당황했다가 웃으며 대답했대요. 아, 그거? 태훈이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봐. 삼촌인 나를 아빠처럼 생각하나 보다. 근데 태훈이 아빠는 어디 계신데요? 돌아가셨대. 태훈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순간 수빈이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대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딱 거짓말하는 사람의 행동이었다고 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엄마한테 이메일로 보내려고 했어. 하지만 수빈이가 방에서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을 때 신우이가 갑자기 들어왔대요. 수빈아, 뭐해? 아, 그냥 숙제요. 수빈이는 서둘러 화면을 닫았지만 그 잠깐 사이에 신우이는 수빈이의 휴대폰 화면을 봐버린 모양이더군요. 신우이는 굳은 표정으로 수빈이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너 지금 네 엄마한테 뭘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우이는 믿지 않았대요. 수빈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고 결국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어요. 휴대폰 이리 내놔. 네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이러지 마세요. 이거 제 거예요. 그렇게 둘이 휴대폰을 놓고 싸우다가 수빈이가 방문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그 뒤를 신우이가 따라왔고 계단 앞에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때 동희 고모가 소리쳤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걸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네 엄마도 상처만 받을 텐데. 그 말에 나는 엄마한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어. 근데 동희 고모가 내 팔을 잡았고. 수빈이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순간 난 균형을 잃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떨어졌어. 수빈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만 머리를 크게 부딪혔대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고 했죠. 정신을 잃기 직전에 들었어. 동희 고모가 안 돼 수빈아! 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빨리 119 불러! 아니다. 교통사고로 하자. 학원 가다가 사고 난 걸로! 라고 소리치는 소리. 그렇게 수빈이는 의식을 잃었고 기적처럼 지금 깨어나게 된 거죠. 수빈이의 충격적인 폭로가 끝나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얘 새아가, 아이 설마 수빈이 말 다 믿는 건 아니지? 얘가 머리를 다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 어머니, 지금도 거짓말하실 거예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신우이가 나섰어요. 아이 옳게 수빈이가 착각한 거예요. 태윤이 정말 제 아들이에요.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요. 수빈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엄마, 내 휴대폰 가져다 줘. 거기에 증거 다 있어. 제가 수빈이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건네줬어요. 곧이어 수빈이가 잠금을 풀고 갤러리를 열었는데 이상해. 사진이랑 녹음 파일이 다 없어졌어. 수빈이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 정말로 갤러리가 텅 비어있었죠. 분명 누군가 지운 거야. 내가 의식 없을 때. 그러자 남편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빈아, 그건 오해야. 왜 우리가 네 휴대폰에 있는 것들을 지우겠니? 그때 수빈이가 씩 웃었어요. 새아빠, 설마 그것만 지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엄마 딸이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 딸이라고요. 수빈이는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클라우드를 열었어요. 다 백업해뒀어. 사진도 녹음 파일도. 이어서 수빈이는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게 무슨 증거야? 동욱이가 조카를 아껴서 한 말일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러세요? 그럼 친자 확인 검사하죠. 태윤이와 남편의 머리카락 뽑아서 당장 DNA 검사하면 되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상처 준 건데요? 제 딸이 계단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경을 헤맸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보, 아니 최동욱 씨,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해. 태연이 당신 아들 맞지? 긴 침묵 끝에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어요. 맞아, 태연이는 내 아들이야. 근데 딱 한 번 실수였어. 5년 전 회사 비서였던 여자랑 정말 단 한 번이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외자가 있다고 소문나면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어. 그래서 누나 아이로 숨겼던 거야.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뭐?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이보세요, 최동욱 씨.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알아?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예, 듣자 하니까 너 좀 웃기는구나. 과부 주제 뭘 잘났다고 따지고 들어? 어머니! 남편이 만류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어요. 태연이가 동욱이 아들이면 어떻고 조카면 어때? 어차피 너도 흠 있는 여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 속이고 제 딸을 다치게 하고도 이대로 그냥 넘어가자고요? 수빈이 일은... 그건 정말 실수였어. 동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신우이도 변명했어요. 맞아, 옳게. 그땐 내가 너무 당황해서 수빈이가 다칠 줄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럼 왜 교통사고로 거짓말했어요? 왜 계단에서 구른 걸 숨긴 거죠? 제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령 실수였다 해도 이미 끝났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 생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죠.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모두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빈이 상해건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할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됐어. 앞으로 나한테도 그리고 수빈이한테도 더 이상 접근하지 마. 저는 수빈이를 돌아봤어요. 수빈아, 짐 싸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응, 엄마. 그렇게 저는 수빈이를 부축해서 병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병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수빈이를 병원 휴게실에 앉혀놓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할 때였죠. 수빈아, 엄마 잠깐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엄마 뭐 하려고? 엄마가 저 나쁜 사람들 혼내주려고. 가만두면 안 되잖아. 저는 먼저 수빈이를 처음 진료한 의사를 찾았죠. 선생님, 제 딸 이수빈 기억하세요? 3일 전에 교통사고로 왔다던. 네, 기억하죠. 근데 이상했어요. 상처가 교통사고 같지 않았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교통사고면 보통 찰과상이나 타박상이 여러 곳에 생기는데 이수빈 양은 후두부, 그러니까 뒤통수에만 큰 충격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뒤로 넘어진 것 같은 상처였죠. 선생님, 그 내용 진단서에 써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사실대로 써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바로 낙상사고로 인한 뇌진탕이라고 진단서를 다시 써주셨어요. 그 다음 저는 수빈이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CCTV 영상, 의사 진단서, 그리고 수빈이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최동욱과 그 가족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죠. 물론 이혼 소송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서류를 접수한 뒤 남편에게도 소송 서류를 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경고했지?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접근 금지 신청할까? 태윤이 정말 불쌍한 아이야. 여태 엄마도 없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자란 게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조금만 아량을 보여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꼭 이래야겠어? 아니? 왜 내가 당신이 지저분하게 놀다가 만든 아이까지 책임져야 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2개월 후 재판이 열렸죠. 그런데 법정에 들어서니 시댁에서도 나름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더라고요. 상대 측 변호사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민석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99%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이혼 소송계의 전설이었죠. 한 건당 수임료만 최소 5천만 원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강민석 변호사를 등에 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되자 강민석 변호사가 여유만만한 태도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태연인 제 의뢰인 최동욱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도 놀랐죠. 이렇게 쉽게 인정한다고? 그리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이것이 과연 혼인 무효나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연이는 최동욱 씨가 결혼 전 정확히는 5년 전에 낳은 아이입니다. 혼인 중 불륜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일 뿐이죠. 이미 태어난 아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혼전 자녀의 존재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비만 지급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도 속인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반박했지만 강민석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김 변호사님, 모든 사람이 과거를 100% 공개하고 결혼합니까? 과거 연애 경험, 실패한 사업, 가족의 비밀, 누구나 하나쯤은 숨기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재혼하실 때 전 남편과의 모든 추억,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을 현 남편에게 다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강민석 변호사는 계속했죠. 더군다나 최동욱 씨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원고의 딸 수빈 양을 친딸처럼 아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단지 과거의 실수를 말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이 어린 태윤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삼촌이라 부르며 살아야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딱 그 타이밍에 맞춰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수빈 양의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동희 씨가 수빈 양과 신랑이 하다 발생한 불행한 사고일 뿐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무엇보다 최동욱 씨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 같던 수빈 양도 잃었습니다. 여기에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정말 대단한 변호사였어요.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거짓말을 실수로 포장하는 그 능력이 놀라웠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재판장님, 저희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굽니까? 박순자 씨입니다. 피고 측 집에서 15년간 일한 가정부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사실 저는 재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15년이나 일한 가정부 아주머니라면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갔죠.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던 아주머니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모님, 사실 저도 양심에 걸렸어요. 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죄 짓는 것 같아서 마음 불편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가정부 아주머니는 제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고, 마침내 증인석에선 가정부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사모님과 사장님이 서재에서 얘기하시는데 태윤이를 작은 사모님의 양자로 입양시킨다는 얘기였어요.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모님이 우리 며느리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서류를 만들어서 태윤이를 양자로 만듭시다. 어차피 3개월이나 없으니까 돌아와서 알아도 이미 늦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비고 측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경고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전년이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야. 1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그때 신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러게 내가 그냥 사과하고 좋게 끝내자고 했잖아. 가족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모습이었죠. 그러는 사이 판사님은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고 최동욱과 그의 가족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한 점, 원고의 딸을 위험에 빠뜨린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판사님, 5천만 원은 너무 많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판사님은 단호했어요. 피고는 혼외자가 있음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 이어서 판사님은 제 혼인 역시 무효라는 점도 명백히 하셨어요. 결혼할 때 중요한 사실을 속였으니 결혼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이 혼인은 무효입니다. 판사님의 판결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요. 이 세상에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모독죄로 끌려나가고 싶으세요? 아니 말 맞다나. 지가 천역이나 하냐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 난린 건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어? 결국 시어머니는 발악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신우이를 비롯한 가족들은 제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고의로 제 딸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고 사고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시댁 식구들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마음고생은 꽤나 한 것인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울증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염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건지 가끔씩 술을 마시고 제게 전화를 걸어 오곤 해요. 그래 놓고는 한다는 말이 우리 넷은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건데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처음부터 전 남편이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혼외자가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적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런 호구 같은 생각도 드네요. 저도 참 바보 같죠? 근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심한 건 명색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제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남의 이혼은 그렇게 잘 상담해주면서 정작 제 결혼 생활은 제대로 지키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의뢰인이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면 늘 그러게 애초에 상대방을 잘 알아보고 결혼하셨어야죠 라고 퉁명스럽게 핀잔의 말을 하던 제가 정작 상대방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다니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첫 번째 남편은 병으로 떠나보내고 두 번째 남편은 완전 양아치 사기꾼이었고 난 정말 남자 운이 없나 봐.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빈이가 있었죠. 엄마 아직 안 잤어? 수빈아 공부하다 나온 거야? 수빈이는 제 옆에 살며시 앉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엄마 또 자책하고 있었지?
뭐 아니야. 엄마가 무슨 자책을 했다고 그래. 다 알아. 엄마가 요즘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역시 우리 딸 똑똑해요. 엄마 마음을 다 읽고 있었네요. 수빈아, 엄마 정말 바보 같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우습다고 그럴 거야. 그러자 수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거 알아? 의사도 자기가 아프면 진단 못 내린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자기 일은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거 아닐까? 엄만 바보가 아니야. 그냥 사랑했던 거잖아. 우리 딸 다 컸네.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제가 픽하고 웃자 수빈이 역시 절 보며 웃더니 갑자기 죽은 남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내가 병원에서 의식 잃었을 때 말이야. 아빠 꿈을 꿨어. 정말? 응. 아빠가 나타나서 그러더라. 수빈아, 네가 엄마 잘 지켜줘. 엄만 강한 사람이지만 가끔은 약해질 때도 있어. 그럴 때 네가 옆에 있어줘. 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난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엄마라서. 수빈아, 엄만 그렇게 강하지 않아. 아니야, 엄만 강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혼자서 씩씩하게 날 키웠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잘못된 걸 바로잡았고.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 수빈이가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난 오히려 좋아. 이제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잖아. 새아빠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랑 둘이 있는 게 제일 편해. 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빠까지 셋이지. 수빈이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맑고 푸른 하늘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수빈이도 잘 자라고 있고 저도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인 수빈이와 함께 잘 살아갈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수빈이와 함께라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봐주는 남편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